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진행을 맡은 박미라입니다. 벌써 12주차 과정 중에 절반인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치 판단의 3가지 요소와 그리고 지수 추세에 따른 가치 판단 적용, 그리고 우량주와 개별주 정의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우게 될지 궁금하시죠? 도움 말씀 주실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 내용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6주차 강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지수와 추세 그리고 업종, 테마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5주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실전에서는 네.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는데요. 상승 추세일 때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세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그럼 상승 추세로 보시면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량주 비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개별주 비중을 작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100%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량주는 한 80%, 개별주 한 20% 이게 맞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량주를 작게 하고 개별주를 많이 하는데 보통 지수가 하락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비중을 낮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 뭐 20% 이렇게 낮추는데 그 50이나 20 중에서 전체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일 때 비중이 100%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우량주 80%하고 이제 개별주 20% 하면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20%만 하세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그 20% 범위 내에서 개별주는 한 80% 하시고 우량주 20%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내에서 20%니까 어때요? 굉장히 작은 거죠. 하지 말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설정해서 이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수 대비 강한 업종 편입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다시 한번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종목의 약 80%는 지수 추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수 대비 강한 업종을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가을이었죠. 그 다음에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주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우량주라고 하면 4대 업종이 있거든요.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 이렇게 4대 업종이 있는데 그럼 그거를 똑같이 4분의 1씩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업종을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를 나눠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똑같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뭐 4개 업종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지수보다 강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거를 구성해보자 그겁니다. 왜 그러냐? 지수보다 강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수익이 더 날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그 여름보다 올해 봄까지 한 100% 갔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다른 업종들, 업종 대표들 보면은 그렇게 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우량주 비중을 많게 하고 개별주 비중을 작게 하자.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개별주를 더 많이 하자. 그 다음에 지수보다 강한 업종의 편입을 이제 높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 결국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뭡니까? 3글자로. 주도주예요, 바로. 네. 그 주도주를 높여야지 결국 수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높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코스피 지수하고 업종을 비교해 본 다음에 가장 강한 업종에 우량주를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가을, 올해,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보다 강했던 게 뭡니까? 강했던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였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에서 제가 잡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몇 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도움 말씀 주시죠. 네. 보통 그 종목 수를 말할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종목 하시는 분이 있고요. 반대로, 10종목 이상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강하든 약하든 무조건 한 종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답답하다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귀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 뭐랄까요, 좀 두려움이 많은 분들, 이제 좀 소심하신 분들은 10종목, 저는 최고로 많이 본 게 27종목까지 봤어요. 네. 근데 사실 10종목이 넘어버리면요, 펀드 가입하는 게 나아요. 직접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어차피 10종목이면 지수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최소한 3개에서 웬만하면 5개 정도. 그 사이가 좋겠고요. 하락 추세일 때는 아무리 많아도 2개를 넘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5주차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자, 10종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달 뒤에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10개 중에 8개가 올라가고 2개가 보통 내려가거든요. 반대로, 자, 지금부터 2달 뒤에 지수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8개가 떨어지고 2개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 수가 많은 게 유리하겠죠. 반대로 지수가 내려갈 때 종목 수가 많으면 안 좋죠. 그럼 똑같은 비율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종목이 딱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2달 뒤에 지수가 한 3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종목 중에서 몇 개가 올라갈까? 일반적으로 4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지금부터 2달 뒤에 지수가 300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5개 중에 4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 수가 많은 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참 컨트롤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우량주하고 개별주가 이제 추세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종목 수까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종목들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단기와 중기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한번 그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시황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나 테마의 흐름을 보자. 그리고 나서 종목의 가치 플러스 차트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기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황이 첫 번째입니다. 왜 첫 번째냐? 간단하죠? 지수가 지금부터 내려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상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중기적인 종목을 선정할 때는 당연히 시황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면 장사 없어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비주도주가 좀 적게 올라가는 거,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황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흐름을 보는데, 자, 종목은 어떤 걸 봐야 되냐?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자,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업종 테마 중에 하나 일단 선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업종은 뭐 4대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검사, 화학이 있는데 거기서 뭘 잡아야 될 건가?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어떤 것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냐?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고, 단기 종목은 정반대입니다. 단기는 말 그대로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짧으면 1박 2일, 길면 뭐 일주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황이라든가 가치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반대로 차트를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그래도 좀 저평가된 거. 그 다음에 지수가 만약에 뭐 여기서 또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좀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 어차피 일주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지수가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중기 종목을 볼 때는 첫 번째가 시황, 두 번째가 가치, 세 번째 차트, 이 순서대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 종목은 반대로 차트를 먼저 보고 가치를 보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시황은 약간 무시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평택총론 정호영 대표님만의 가치 투자 종목 선정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죠.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네. 가치 투자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발굴하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락 추세에서 하세요. 상승 추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세 분출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를 여러분들이 발굴한다고 해도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파생하고 다릅니다. 파생은 방향성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만 맞추면 되는데 어차피 현물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에서는 가치주를 발굴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수가 내려갈 때 그때부터 막 고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런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갖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라면 앞으로 어떤 걸 들어갈 건지 그것도 미리 포트폴리오 짜두자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계속 하락할 때 그때부터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기 저점에서는 이제 압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합적으로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핵심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무조건 가치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유가 될 수 있는 명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하고 우량주하고 차이가 뭐냐면 개별주는 솔직한 말로 작전 세력들이 올리는 게 개별주입니다. 기업 가치 전혀 무시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주식에 우선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명분이 되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한번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고평가된 주식, 그 다음에 소형주 이걸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저평가됐으면서 대형주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자명한 거죠. 그래서 일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일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중기 저점에서 압축하고 세 번째가 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갖고 딱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 알려주신 노하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니까요. 차후 이어지는 오프라인 강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결국엔 가치 투자 종목도 상승 추세에서 지수 대비 강한 업종을 찾고 또 그 이후에는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주도주를 찾아서 공략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단계를 밟으면 초보자분들도 수월하게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주도주를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좀 총론적인 것밖에는 이제 전달이 안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맛배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오프라인 강의가 되면 이걸 좀 더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종합주가지수하고 업종을 비교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보다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바로 비주도주가 되는 거고요. 강하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지수와 업종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종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4대 업종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코스피에 26개 업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음식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총 이제 26개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4대 업종 제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그러니까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4개는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이면서 수출업종이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나머지 업종 보면은 뭐 금융주, 뭐 건설주, 유통주,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주도업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가총액도 작지만 수출기업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이제 그 제조업 분야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이 목재, 섬유 의복, 그다음에 뭐 음식료. 근데 너무 작아요. 큰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 이렇게 이제 4가지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강한 걸 찾는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그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차트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4대 업종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뭘 비교해 보냐면요. 첫 번째가 전기전자고요. 두 번째가 운송장비고요. 세 번째가 철강금속이고요. 세 번째가 화학입니다. 네 번째가 철강금속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언제 하고 비교해 봐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지수가 작년에 9월 말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예, 저점을 찍었습니다. 작년 9월 말에. 그런데 자,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한번 다른 업종들 한번 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9월 말 기준으로 먼저 전기전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이 그 이전이죠. 분명히 이전입니다. 더 빠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운송 장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저점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간 빠릅니다. 예, 그나마 두 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자, 9월 말보다 빠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학입니다. 화학을 보면은 자, 작년 그 저점이, 지수 저점이 9월 말이었잖아요. 그때하고 어때요? 일치하죠. 현재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철강 금속입니다. 역시 보시면은 지수가 작년에 그 저점이 9월 말이었거든요. 그때하고 어때요? 거의 일치하죠. 그럼 일단 자, 지수보다 저점은 빠르고 고점은 느린 게 제가 강한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종목이든 업종이든 제가 분명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그걸 강조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그 지수하고 비교할 때나 아니면 다른 그 종목 간에 업종 간에 비교할 때 무조건 저점은 빠르고 고점은 느린 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4대 업종 중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9월 말에 지수가 저점 찍을 때 철강금속하고 화학은 어땠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저점 찍었잖아요. 반면에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는 어떻습니까? 먼저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또 거기서 또 대형주가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라든가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하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서 그동안 기존에 하셨던 차트 분석이 뭐냐면은 아마 대부분 그걸 겁니다. 검색하는 거, 아니면 파동이론, 아니면 각종 보조지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수하고 업종 지수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 찾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과 현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확률이 높은 업종과 종목을 발굴해서 포트에 편입하는 과정까지 배워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실전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표님 매수와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종목을 매수할 때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네. 매도할 때도 물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종목의 추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종목의 업종이나 테마가 지수보다 강하면 매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에 해당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개별주 같은 경우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업종으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자,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 업종의 그 강도가 지수보다 강하면 그걸 먼저 매수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네 종목이 있어요. 네 종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한 종목씩. 근데 네 개가 아주 공교롭게도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다가 가치도 비슷합니다. 뭘 잡아야 될까요?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네 개 종목의 그 업종 중에서 어떤 게 강하냐 이걸 먼저 매수하자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좀 답답한 게 뭐냐, 막 퍼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더 저평가 됐으니까, 혹은 어떤 그 보조지표 보면서 이게 더 뭐 현재 뭐 타이밍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종목을 고를 때 여러 종목 놓고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업종이나 테마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업종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비교해보고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주느냐, 간단합니다. 테마는 1등주의 추세를 비교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종목의 이제 등락 확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봉 차트가 과매도 구간이면 매수하시고요, 하락 추세면 감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난하게 주가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악재가 터지는, 지수가 급락하든
단기적으로 대폭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어떻게 해 주시느냐, 무난하게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초단타를 치던가 관망하던 이게 상체이고,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 심하게 빠졌다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매수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상승 종목 중에서 선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세와 일봉 차트가 유사하면 상승 종목을 매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자,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61선하고 120선 말씀드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는 뭡니까? 무조건 61선이 120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분명히 그 종목의 추세는 상승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아무리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근데 반대로 또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가 올라가면서 추세도 상승일 때 그때 매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매수할 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하나만 아셔도 돼요. 간단합니다. 뭐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살까 고민하면은 해당 업종이 어떤 것이 가장 강하냐, 이것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 매도와 매수 우선 원칙을 특정 종목을 통해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요,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제가 현대모비스하고 만도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네. 현대모비스하고 만도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뭐가 이제 비교가 되냐면, 자, 60일하고 120선 위치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죠. 파란색이 61선이거든요. 그리고 네. 빨간색이 120선인데 아래에 있으니까 추세가 뭡니까?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61선이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자, 만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에는 2월이었죠. 2월에 61선이 120선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나서 어때요? 지금 계속 파란색이 밑에 있잖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계속 하락 추세였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종목 매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종목을 매도할 때 똑같이 예를 들어서 2%가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럼 어떤 걸 던져야 되냐 고민되잖아요. 바로 이때 판단하는 게 뭐냐, 추세가 상승인 걸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를 홀딩해야 되는 거죠. 왜냐, 일단 이거는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물론 모비스가 만도보다 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관점, 현재 관점으로는 홀딩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매수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 여러 종목이 있으면은 각각의 그 종목의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뭔지를 판단하고, 만약에 그러면 같은 업종의 종목이 몇 가지 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추세하고 어떤 게 제일 강한지. 그 다음에 매도할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경합이 되잖아요. 여러 종목인데 어떤 걸 던져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세가 하락인 걸 먼저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 하락이었는데 그럼 어떤 건 던질까? 그러면은 추세가 상승이면은 나중에 던지고 하락이면 먼저 던진다.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 건가요? 네. 비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수 등락에 따라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경제TV에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뭐 어떤 때는 비중 100, 어떤 때는 0. 그런데 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섬세하게 전달하는 전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피곤하죠. 왜 피곤하냐면 그냥 쉽게 종목이나 대충 설명해주고 그냥 무조건 길게 보자 이러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실전에서 비중 조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봄에 코스피가 2050일 때 0%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잖아요. 만약에 100%였으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손실이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7월 말에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은
1775가 이탈됐을 때 100% 매수하자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100% 매수 못했으면 1900 올라갈 때까지 매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 등락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가감을 시켜드리는데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데 100% 갖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손실이 크잖아요. 반대로 지수 저점에서 가담하지 않으면은 올라가면서 무서워서 못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반드시 지수 등락에 따라서 가감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 지수 추세를 무시하고 무조건 1종목 또는 다수 종목 운용은 일단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무조건 10개 이상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는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도박인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초단타한다.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한다. 이거는 제가 예외적으로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이제 추세 매매를 하면서 한 종목이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상승할 때는. 80%의 종목이 지수하고 연동했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면 5개 중에 4개가 올라가는데 하나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어때요? 안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셨죠? 자, 지수가 저점을 찍었습니다. 약 2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근데 내 종목이 안 가요. 딱 하나 들고 있는데. 아주 낭패잖아요. 그런 경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수 종목은 왜 반대하느냐? 네. 10종목이 넘으면 못 던져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객 관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주식 전문가 13년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12년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관리해봤겠어요? 10종목이 넘는 사람한테 0% 사인해도 지키질 않아요. 근데 한 5종목이나 3종목 정도 되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린 건데 실전에서도 뭐 15개씩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지수가 아무리 빠진다 그래도 정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추세에 따라서 종목 수와 비중도 함께 관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종목 수도 같이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100일 때는 5종목이 맞는데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20%일 때는 하나, 뭐 많아야 2개.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지켜주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요? 죽을 때까지 지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출렁거리면 못 벌어요.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지수가 계속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지수가 좋을 때는 좀 기분 좀 나다가 지수가 좀 빠질 때는 좀 슬퍼지고 그러다가 언제 던지느냐? 공포감이 극도의 그 순간까지 도달할 때 그때 던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걸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주식 비중 0%에서 최초로 매수할 때는 그런 운용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좀 중요할까요? 네. 주식 비중 0%에서 운영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주식 비중 0%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을 확대해야 될 때 어떻게 확대하냐면요. 첫 번째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이제 주도주를 먼저 매수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비주도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전기전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1순위 전기전자 매수하고 2순위가 뭡니까? 주도주는 아니지만 코스피 대형주 나머지 3개가 뭐죠?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이잖아요. 이렇게 매수하고 3순위가 뭐냐면은 코스닥 대형주. 왜냐하면 어차피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네 번째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개별주. 이걸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저점을 찍었는데 이상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코스피나 코스닥에 개별주 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낭패가 뭐냐면 네. 지수가 150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우량주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내 종목은 상승한 게 없어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진리예요. 왜냐? 대형주가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철칙으로 지키세요. 무조건 지수가 저점 찍었다. 그래서 0%에서 비중을 확대할 때 코스피 중에서 대형주인데 주도주, 네. 주도 업종. 두 번째가 뭐냐? 코스피 대형주인데 주도주는 아니지만 비주도주들. 세 번째가 코스닥 대형주. 네 번째가 코스피와 코스닥 개별주. 이 순서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이 한 종목을 집중 투자할 때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추세 매매할 때는 고집하면 안 돼요.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상한 그 개별주 하나 들고 있다가 나는 호송세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은 확률상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지수가 지금보다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가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5개 갖고 있으면 보통 4개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당일 매매는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당일 매매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근데 보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보유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매매할 때 한 종목을 들어갔다가 보유할 때는 반드시 일부만 보유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홀딩하는 건 절대 반대하고요. 왜냐? 그 한 종목이 악재가 터진다거나 뭔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 평가일 때만 하세요. 평가 손일 때 홀딩하면 안 돼요. 평가 손일 때는 그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당일 매매.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게 당일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홀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홀딩할 때는 일부만 한다. 그 다음에 그 일부만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평가 이길 때만 한다. 이게 바로 그 원칙입니다. 네. 그럼 이 포트폴리오 안에 여러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매도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예. 어떤 종목을 우선 매도해야 되느냐. 자,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형주는 간단합니다. 비주도주를 먼저 매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주도 업종이 있고 비주도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작년하고 올해 역시 똑같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자가 있는 전기전자 종목들은 제일 늦게 매도하고, 반대로, 철강금속, 화학, 그 다음에 운송장비가 상태로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먼저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비중을 줄여야겠다. 그런데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먼저 던져야 되느냐? 대형주는 주도주가 아닌 걸 던지라는 얘기죠. 주도주는 최대한 끌고 가자는 거죠. 왜? 주도주가 가장 늦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그러니까 이제 지수보다 약한 이제 비주도주를 던지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중소형주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무조건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중소형주가 한 3개나 4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수보다 약한 종목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다 약하고 강한 종목 비교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저점은 더 빠른 게 강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고점이 더 느린 게 강한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해야죠. 저점이 느린 게 어떻습니까? 약한 종목이잖아요. 고점은 빠른 게 약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4종목이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차트 보니까, 이게 제일 약하다. 그거를 이제 먼저 매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매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왜 중요하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중을 줄여놨는데, 내가 던진 거는 계속 가고, 네. 갖고 있는 거는 떨어져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한 번 듣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시청하시면서 한번 계속 차트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아마 터득이 되실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급 가치 차트 분석을 할 때 참고해야 할 부분과 함께 각 단계별의 장단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 수급하고, 그 다음에 가치 차트에 대해서 제가, 장점, 단점 이런 것들 한번 쫙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 설명 드리냐면 개념을 잡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수급 분석의 장점입니다. 자, 수급 분석이 왜 중요한지 장점이 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식 투자의 핵심적, 근원적 분석 요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서울경제 TV 출연하면서 맨날 수급 그러잖아요. 차트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은 차트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하냐면은 차트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너무 이제는 진화가 됐다는 거죠, 시장이. 한 10년 전, 뭐 길게 보면 20년 전만 해도 차트만 갖고 해결이 다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늘 드린 말씀이지만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는 차트 갖고 절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급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수급을 보면서 매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락할 추세잖아요. 그러면 매매를 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할 때 안 하는 게 낫죠.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
20%가 나는지 50%가 나는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걸 이제 보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요. 그 너무 수급만 보다 보면은 그 종목에 대한 그 하나의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가치와 차트 흐름을 좀 간과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단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파생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서 사실 현물 시장만 봤을 때 수급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사실 수급 분석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을 했어도 아마 제 판단으로는 아마 투자자 중에서 한 1% 정도? 그런 사람이 아니면 거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도 이걸 설명하느냐? 하셔야 됩니다. 수급 분석이 잘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측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 수급 분석을 잘합니다. 그러면 자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과감하게 베팅이 나갑니다. 돈 벌려고 하면요 결국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말에 남들은 관망하자 1650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775에서 100% 사인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고점 매도 시켰다가 최근에 좀 약간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만약에 그때 100% 베팅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가 이제 가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치 분석 뭐냐면요 장점이 뭐냐 가장 확실한 심리적 담보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약간의 고평가나 약간의 저평가는 사실 무시해도 돼요. 어떻게 적정 주가대로 딱 움직이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 약간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적정 주가보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 내가 매수할 종목이 절대 저평가다. 적정 주가의 뭐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반대로 현재 내가 보유한 종목이 따지고 봤더니 적정 주가의 5배예요. 네. 불안하죠. 그래서 심리적인 담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지표예요, 이게. 사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차트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단점은 뭐냐. 적정 주가와 현재가의 괴리감에 따른 모순과 한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자, 적정 주가는 3만원짜리예요. 근데 현재가는 10,000원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적정 주가가 30,000원인데 왜 10,000원에서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괴리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그래서 적정 주가대로 반드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에 너무 매몰돼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껏 내가 이제 가치 분석해서 적정 주가를 찾아냈습니다. 냈는데 안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만 집착하게 되면은 이제 시황을 간과해서 비합리적인 어떤 행태가 발견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 또 올해 봄이었죠. 지수가 폭락하면서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어요. 근데 다 저평가는 아니겠지만 일부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자, 저평가됐다고 해서 지수 폭락할 때 봐주나요? 안 봐줘요. 근데 저평가됐기 때문에 나는 이걸 홀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트입니다. 차트의 장점이 뭐냐? 간단합니다. 일단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종목이 절대 기준 가격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잖아요. 하지만 이게 상승형인지 하락형인지 그건 볼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것만 판단할 수 있는 게 가치 분석 아닙니까? 근데 차트는 뭐냐? 이게 현재 추세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61선이 120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지수나 종목이나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추세를 확인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는 결국 차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포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의 적정 주가가 3만 원인데 지금 만 원입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한번 묻어주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네. 이건 뭐 아주 저평가된 것도 아니고 약간 저평가된 건데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건 가치 분석 갖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건 바로 이제 차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추세에 엇갈린 주가에 대한 설명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A하고 B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추세가 거의 비슷했어요. 마치 이건 뭐 무슨 복사판처럼 정말 이게 코드 번호만 적어놓지 않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는 계속 네. 내려가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걸 딱 질문해버리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딱 보여주지 않고 이제 설명합니다. 뭐냐면 똑같을 때 부분만 딱 보여주고 네. 이거 두 개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딱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죠? 네. 그럼 제가 딱 펼쳐줍니다. 이건 올라가고 이건 내려갔어. 왜 그러지? 그러면 답변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차트만 맹신하다 보면 뭘 잊어버리냐? 가치 판단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가치하고 차트 같이 믹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석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시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볼 때 가치하고 차트를 다 혼연해서 봐야 되는데 시향을 잘 안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차트만,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가치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드린 말씀이지만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석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합리적인 분석도 선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지수 대비 강한 업종을 좀 더 많이 한다.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뭐냐면 매수할 때는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지 그냥 어설프게 하락할 때 매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서 그때 이제 폭등할 때 매도하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적당히 그냥 편안하게 상승할 때 매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투자할 때 방법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락 추세일 때 종목 발굴을 이제 시작한다. 두 번째는 중기 저점에서 한두 종목으로 압축한다. 세 번째가 뭐냐?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시장에 맞게 투자한다. 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추세에 따라서 이제 비중과 종목수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비중을 자꾸 높이고, 네. 하락 추세에서는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는 점점점 느리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는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 차트 가치 분석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이제 핵심은 이제 수급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수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급 분석은 이렇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요. 수급 분석은 모든 그 투자의 핵심입니다.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향을 예측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자를 할지 말지. 그 두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업종으로 들어갈 건지. 그래서 사실 차트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차트는 뭐 한 3개월 정도만 배우면은 10년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치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만 배우면 되는데 수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지만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 분석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시는 한 끝까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강의 내용과 별도로 이 평택총론 정호영 대표님의 노하우를 팁으로 전달받는 시간인데요. 6번째 강의 내용은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는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네. 저는 정말 정보 유통업자가 아니라 분석가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보셨죠? 정말 스스로가 어려움에 빠질 정도로 강력하게 예측하는 편입니다. 왜 예측하느냐? 그래야 분석가잖아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정말
원하는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떻게 분석했느냐, 여태까지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왜 아닌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동일한 조건 형성과 결과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뭡니까? 2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H2O가 되면 물이 되잖아요. 네. 동일한 조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결과도 항상 똑같아요. 근데 주식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어쨌든 모든 등락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매매 동향, 그다음에 파생 흐름,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동향, 아니면 선물 흐름, 기타 어떤 그 주도 업종과 비주도 업종의 어떤 편차, 이런 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 과학이에요. 근데 딱 그거를 믹스해서 판단해 볼 때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의 요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학적 사고로 여러분들이 주식 접근하면 어떤 그 난점이 생기느냐, 한 가지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차트에 몰입하고 같이 몰입한 사람들이 뭐냐면, 무조건 그 방법론 하나만,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로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계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창의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런 사고가 합쳐져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을 꼭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나의 그 요소에 너무 과학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하자.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라는 말씀으로 6주차 강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알찬 강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정호영 대표님의 노하우와 실전 기법 잘 익히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 또는 www.502.co.kr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6주차 강의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